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시작으로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엔 국회 앞에서 열리는 시민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인데 여의도 곳곳에선 진보와 보수단체 집회도 열립니다. 계엄 해제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제2의 내란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상식과 법치의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는 등 이번 추위에 절정을 찍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엔 많은 눈이 예보됐고 서울에도 1cm가량 첫눈이 내릴 거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KBS 12시 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용기와 연대의 힘으로 계엄이 해제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은 철저히 해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1세기 들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게 막아낸 것도 세계 역사상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주권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한 용기와 연대에 빛나는 힘을 보여준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해 기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국민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도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이 필요하다면서도 내란 진상규명과 가담자 처벌 등이 남은 만큼 빛의 혁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회가 잘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며 국민 여론에 따라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가 특검 필요성에도 국회의 결정이 우선이란 입장을 밝히며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 성명을 발표한 뒤 청와대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통상 안보 협상과 관련해선 핵 추진 잠수함 확보를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손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 언론을 대상으로 진행된 비상계엄 사태 1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와 같이 12.3 계엄 사태에서도 국민과 함께 언론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각국 정부의 역할, 또 미국 정부의 역할도 크게 작용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질의응답에서는 외교 현안 관련 질문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진통 끝에 타결된 한미 통상 안보 협상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핵 추진 잠수함 확보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가질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자율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유용한 결과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기본적으로 합의한 대원칙으로 벗어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잠 건조 장소에 대해서는 미국이 자국 건조를 희망하지만 건조 역량에 한계가 있어 현실적 측면을 따져봐야 한다며 우리는 국내 기술로 만들 테니 금지된 연료 공급을 해달라고 강조한 게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많은 논쟁을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타이완 관련 발언 등을 두고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의 대응 전략을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군사 안보 위험이 높은 동북아 지역의 특성을 지적하며 우리로서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 조정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쪽 편을 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한중 관계에 대해선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 중국을 방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12.3 계엄 1년인 오늘 여의도 국회 인근에선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진보단체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여하는 국회 앞 행진을 예고했고 보수단체도 맞불 집회를 펼칩니다. 신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들이 계엄 해제를 외치며 국회를 지켜냈던 밤,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찾아온 12월 3일, 진보, 보수단체가 오늘 저녁 여의도 곳곳에서 집회를 엽니다. 오후 7시에는 진보단체로 이루어진 비상행동이 국회 의사당역 인근에서 행진을 펼칩니다. 약 3,000명이 모여 계엄 저지 1년을 기념한 뒤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용히 참석해 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 단체들도 맞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청년들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른바 계몽절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계엄이 선포된 밤 10시 27분에 맞춘 퍼포먼스도 예고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도 계엄 사태 1년 집회가 열립니다. 부산에서는 오후 6시 서면에서, 광주에서는 오후 5시 전남도청 앞에서 내란 저지 기념행사와 집회가 열립니다. 오늘 하루 여의도 일대에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고된 만큼 경찰은 안전관리와 충돌 가능성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계엄 해제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추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9시간 동안의 마라톤 심사 끝에 법원은 추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추 의원은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추위에 이렇게 늦게까지 걱정과 관심,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첫 구속영장 청구에 나섰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한 내란 특검팀.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관계가 있는데도 내란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속한 공소제기를 통해 법원의 합당한 판단과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특검팀은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추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는 식으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통화하며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파악하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비상계엄과 해제 1년을 맞은 정치권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며 청산 의지를 다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과했지만 당 지도부는 의회 폭거로 인한 계엄이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엄 1년을 맞아 국회 앞에 모인 민주당 지도부. 국민 덕분에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의 의미를 역사에 새기겠다며 12월 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가 빛의 혁명을 책임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에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계엄 1년 메시지를 고심해오던 국민의힘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과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12월 3일은 국가적 비극의 날이라면서 내란 가담에 연루된 군인과 공직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을 언급하며 위로와 사과를 전했습니다.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내란몰이 공포 정치를 중단하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존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개별 의원들의 반성과 사과 입장 발표도 잇따른 가운데 군 최고 통수권자와 일부 군 수뇌부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남겼고 장동혁 대표는 의회 폭거로 인한 계엄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에 무리한 정치 수사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 상식과 법치의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감사원 운영 쇄신 TF가 윤석열 정부 당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7대 감사에 대해 내부 진단한 결과 표적 감사와 군사기밀 유출, 자료 왜곡 등 부당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무리한 감사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관련 제도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이른바 7대 감사를 재점검한 결과 위법 부당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영쇄신 TF가 점검한 대상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전 권익위원장 감사 등 모두 7개 감사입니다. 월성 원전 감사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송부하지 말라고 결정한 자료를 사무처가 부당한 절차를 통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대법원이 산업통상부 직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후에도 감사원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TF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북한 지피 불능화 검증 감사 과정에서는 감사원이 확보한 군사기밀이 외부에 유출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인혜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오늘 TF 활동 결과 브리핑에서 무리한 감사로 많은 분들께 고통을 드렸다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월성 원전 감사로 피해를 본 산업통상부 직원들, 그리고 권익위 감사 이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게도 거듭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기관과 범위에 제한 없이 전방위 직무감사를 수행해온 특별조사국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강압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 무분별한 수사 요청 또는 감사 중간 발표 관행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의 인사권 전횡과 감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탄핵됐고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인 평가도 법원에서 곧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지금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이 내용부터 살펴주시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내란 특검팀이 지난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네. 이게 기각됐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였는데 법원이 오늘 새벽 4시 50분에 기각 결정을 했고요. 핵심은 특검이 추 전 대표에게 적용했던 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가 구속을 정당화할 만큼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네. 영장 발부 요건을 보면요.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즉 범죄의 상당성이 전제가 되고요. 여기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추 전 대표가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될지가 관심사였는데, 하지만 법원은 이 혐의에 다툼이 있다고 봤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사에서 법원은 추 전 대표와 윤 전 대통령 사이에 2분 통화로 계엄의 모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했고요. 추 전 대표가 의총 장소를 바꿨다고 해서 표결을 막을 수 있는지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구속영장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정당 해산 심판 청구도 고려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지금 추 의원이 이렇게 나온 상황을 보면은 당장 그럴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정당 해산 청구는요, 이 헌법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됐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예외적으로 해산하는 제도입니다. 네. 헌정사상 딱 한 번, 통합진보당 사건 때 딱 한 번 써였는데 추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히 혐의에 다툼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국민의힘과 이 계엄 사이의 연결고리가 단절이 됐죠. 따라서 청구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감 때까지만 해도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청구를 검토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 법무부에선 추 전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나 이 기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죄가 확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현 단계에서 이 심판 청구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여당의 사법개혁 입법 움직임이 강도 높게 추진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검 수사 막바지인데 특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지금 내란 특검 계엄과 관련돼서 여러 명 기소했는데 누가 어떤 혐의로 기소됐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이 14일로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그동안 기소된 인물들을 두 갈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무위원들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1, 2, 3 사태, 그러니까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요. 계엄 준비 과정에서 우리 평양상공에 우리 군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 그러니까 일반 이적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국무위원들로는 대표적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있는데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가 됐고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고 내년 1월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고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 계엄 관련돼서 재판,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많은 것 같은데 몇 개나 되는 겁니까? 모두 5개입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방금 말씀드린 내란 특검, 이 기소건 3건이 있고요. 네. 지난달 종료된 해병 특검에서 기소한 2건, 이렇게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 2, 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특수 공무집행방해 재판, 그리고 최근 기소된 일반 이적죄 관련 재판이 1일에 재판이 시작됐고요.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30회 공판이 넘어갔고 지금 계엄 선포 당시 군 관계자들 증언을 듣는 과정인데 1심 선고가 내년 2월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이와는 별개로 해병특검이 최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과 핵심 피의자 도피 관련 혐의 2건을 새로 기소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총 5개 재판부에서 매일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국무위원들 재판 상황 살펴볼까요?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 가장 먼저 선고가 예정된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가장 진도가 빠른 상황입니다. 네. 내년 1월 21일에 1심 선고 기일을 잡아둔 상태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준비와 집행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20차례 정도 열렸고 증인신문이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경찰 지휘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쟁점인데 소방청과 경찰청 간부들이 증언대에서 당시 지시가 어디까지 내려간지 증언을 한 상태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선관위 합수부 검사 파견 등 계엄 후속 조치에 관여한 여부가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주범인데 여기 보면은 방조범이 주범보다 어떻게 보면 먼저 선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안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윤 전 대통령보다 먼저 나더라도 위법한 건 아닙니다. 네네. 공무관계에서 정범이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처벌받는지까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방조범의 유죄 요건은 이 정범의 범죄 행위가 존재하기만 하면 이 증명이 되면 유죄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선 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즉 정범의 범죄 행위가 존재했음을 입증해야 되고 재판부는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있었는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선고를 하게 됩니다. 네. 물론 실무적으로는 재판부 간의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러면 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범의 재판 결과를 먼저 본 후에 방조범 선고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위법까지는 아니다. 이런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이번 한파의 절정에 이르겠는데요. 서해안 지역은 많은 눈이 예보됐고 서울에도 첫눈이 내릴 거로 보입니다. 김세연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경기 파주 영하 11.5도, 서울 영하 7.9도, 대전 영하 6.5도를 기록했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갔습니다. 맹추위는 낮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1도, 대전은 1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9도, 춘천 영하 14도, 대전 영하 8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동북권과 강원, 충청 등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해안과 제주에는 많은 눈이 예보되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최대 10cm, 충남 서해안은 3에서 8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에도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되고 서울에는 1cm 안팎의 첫눈이 내릴 거로 보입니다. 눈이나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도로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금요일부터 점차 기온이 올라 주말에는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지난해 기준 83.7년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평균 83살 이상은 살 거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여성의 기대 수명은 OECD 회원국 3위 수준이 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 수명을 분석한 2024년 생명표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번 통계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평균 83.7살까지 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년 전보다 0.2년 정도 늘었으며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동안 기대 수명은 2021년 83.6년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2022년 0.9년 감소한 82.7년을 기록했다가 2023년 다시 83.5년으로 늘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자는 86.6년, 남자는 80.8년으로 여자의 기대 수명이 남자보다 5.8년 더 길었습니다. 성별 기대 수명 차이는 8.6년을 기록했던 1985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남자의 흡연과 음주 등이 과거보다 줄었고 특히 폐렴에서 남자 사망 확률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60세인 남자는 앞으로 23.7년, 여자는 28.4년 더 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남자는 2.3년, 여자는 2.9년 더 길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기대 수명은 OECD 국가 가운데 3위를 기록했고 1위는 일본 87.1세, 2위는 스페인 86.7세였습니다. 남성 기대 수명은 OECD 회원국 중 11위 수준이었습니다. 사망 원인별로는 지난해 출생아가 미래에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19.5%로 가장 높았습니다. 폐렴과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각각 10.2%, 10%였고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6.9%였습니다. 사망 원인에서 암이 없다면 기대 수명은 3.3년 더 증가하고 심장 질환이 없다면 1.2년, 폐렴이 없다면 1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덕분에 막대한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무역 협상을 마친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관세 협상 이전엔 동맹국들도 미국의 돈을 뜯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성과를 또 자랑처럼 강조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는데 관세 이전엔 동맹국조차 미국의 돈을 뜯어냈다면서 한국과 일본을 언급했습니다. I won't mention Japan. I refuse to mention South Korea. I will not mention names. But they were ripping us off like nobody's ever been ripped off before and taking horrible advantage of your country. 그러자 옆에 있던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일 투자금의 일부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뜯어먹는 행위를 멈추고 관세를 통해 세계 무역 질서를 바로잡았다고 자평했습니다. So we're going to build hundreds of billions